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922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시청자님의 요청에 의해서 부채와 채무란 낱말을 한번 좀 구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있어서 제가 한번 좀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가부채와 국가채무란 말이 많이 쓰이는데 이게 상당히 좀 헷갈린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2020년 기준으로 국가채무와 국가부채를 발표를 했습니다. 국가채무는 819조다. 그런데 국가부채는 1985조다. 이게 1000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왜 똑같은 연도의 수치인데 국가채무와 국가부채가 이렇게 차이가 많으냐, 2배 차이가 많으냐, 이게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정확한 개념을 모르면 좀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된 우리는 어느 정도 알아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조사를 하다 보면 결국 채무와 부채라는 게 일단 우리가 비슷하게 씁니다만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채무라는 것은 조금 쉬운 말로 하면 나라의 빚이다. 나라의 빚은 무조건 갚아야 된다. 네, 그게 외국에 갚아야 되든 또 국내에 있는 사람에게 갚아야 되든 어쨌든 반드시 갚아야 되는 돈이 819조 원이다. 자, 근데 부채라고 할 때는 이게 재무제표상의 수치다 이렇게 됩니다. 자, 재무제표라면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도 있는데 일단 쉽게 얘기를 하면 어떤 기업에서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돈을 쓰고 이렇게 하는 어떤 계산을 하는 계산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표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재산이 얼마고 빚이 얼마고 또는 수입이 얼마고 비용이 얼마고 이익이 얼마다 이런 걸 다루는 표를 얘기하는데 어떤 계산서에 결산서에 어떤 나타나는 것이 부채다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이거 정체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래서 부채와 채무는 어떻게 다른가? 이 낱말 자체로서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국가부채와 국가채무는 앞에서 본 대로 차이가 났는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는 그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한자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한자로는 부채, 질부입니다. 짊어진다는 뜻이에요. 빚채입니다. 빚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 부채다. 짊어진다는 것은 사람이 짊어지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이 글자가 사람 인자가 변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조개패다. 조개패는 돈, 재화를 뜻한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뭔가 돈을 짊어지고 있는데 내 돈이면 좋은데 남의 돈으로 이렇게 내가 갚아야 되는 돈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부담이 되겠죠. 이 사람이니 이렇게 병부절이다. 구부리가 앉아있는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의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사람이 어떤 재화를 빚으로 짊어지고 있다. 그리고 빚이라는 것은 채다. 그렇죠? 채무, 채권, 채무할 때 이거는 이제 사람이 확실히 나타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글자는 꾸짖는다 할 때 책임이다. 책임을 묻는다 할 때 책 또는 빚이라고 할 때는 채라 이렇게 씁니다. 이것은 위에 보면 사실은 아래에 조개패가 있습니다. 그렇죠? 조개는 재물을 얘기합니다. 위쪽에 있는 이 글자는 사실은 이렇게 가시자자라는 가시를 뜻합니다. 가시자가 변한 모양이다. 이렇게 보므로 가시가 되는 돈이다. 가시가 되는 돈이다. 이런 것은 남에게 이렇게 빌린 돈이라든지 책임을 져야 하는 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부채다. 이렇게 되겠죠. 채무는 이제 빚채자입니다. 무는 힘쓸 무다. 우리가 의무다. 권리와 의무 할 때 힘써야 된다. 그런데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예. 이것은 위에 이렇게 글자를 이렇게 빼면 힘력자가 남고 힘을 들인다는 뜻이죠. 이것도 힘쓸 무다. 이 글자도 이 창모자입니다. 창을 찌르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친다는 뜻이에요. 몽둥이를 가지고 친다. 창을 찌르고 치고 이러면 힘이 들겠죠. 어쨌든 무다. 거기에 다시 힘을 넣어서 힘을 써야 된다. 채무라는 것은 빚에 대한 의무다. 갚아야 될 의무가 되겠죠. 빚을 갚도록 힘을 써야 된다. 빚에 대한 의무를 얘기한다. 그래서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부채와 채무를 찾아서 이렇게 두 개를 나란히 해봤습니다. 부채 보면 남에게 빚을 졌다. 그렇죠. 또는 그 빚을 부채라고 한다. 부채를 갚는다. 그렇게 얘기가 되겠죠. 이쪽에 채무에도 보면 이것은 법률 용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빚을 갚아야 하는 의무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 비슷합니다. 사실은 빚이라는 것이 있다. 그 빚을 얘기하거나 또는 빚을 갚아야 하는 의무다. 채무. 어쨌든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채무를 상환한다. 부채를 갚는다. 채무를 상환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설명으로는 부채란 말에 경제용어다. 이렇게 해서 제3자에게 지고 있는 금전상의 의무다.
그렇죠. 이것이나 똑같습니다. 빚을 갚아야 하는 의무다. 이것은 이제 주로 회계상으로 대차 대조표에 대변을 쓴다. 이것도 좀 어려운데 어쨌든 계산표에 어느 쪽에 들어가게 되는 낱말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채무라는 낱말을 다시 좀 보니 법률 용어다. 다 법률 용어입니다. 재산권의 하나다. 네. 재산권 중에 갚아야 하는 재산권, 예, 또는 받아야 하는 재산권이 있는데 갚아야 하는 재산권 중에 하나다.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어떤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다. 빚을 갚아야 할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다. 그렇죠? 채무를 변제한다. 예, 그렇게 되죠. 자, 그래서 크게 보면 두 개 다 빚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크게 보면 이 낱말 자체로서는 따져봐야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두 개 다 빚이다. 빚인데 채무는 법률에 주로 쓰이는 용어다. 그리고 부채라는 것은 경제, 그러므로 회계 같은 데 주로 쓰이는 용어다. 이렇게 일단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말을 한번 봤다. 부채의 반대말은 자산이다. 채무의 반대는 채권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부채는 주로 회계 용어로 주로 쓰고 채무는 일단 법률적인 용어다. 법률적인 용어로 빚을 안 받으면 뭔가 어떤 구속을 당하겠죠. 네. 이렇게 이제 크게 보면 같은 말인데 이 글자 자체로는 아주 구체적으로 구분하기가 힘들다. 성질을. 그러면 이것은 이제 사회 제도적으로 이걸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것이 이제 이것은 회계 용어고 법률 용어다. 일단 크게 그렇게 구분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게는 빚이 있다. 그랬을 때 부채가 있다. 채무가 있다. 이렇게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자, 부채가 있다. 막 그 중에 하나를 보면 갑이 내게 부조를 10만 원 했어. 우리 집안에 상이 있었는데 부조를 10만 원 했다. 내가 부채를 그에게 나도 이 갑이 뭔가 집안에 일 있을 때 나도 좀 갚아야 되겠어 하는 부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에게 축금을 했어. 우리 딸 결혼하는데 축금을 했어. 그러면 나도 그 집에 결혼식 있고 하면 나도 부조를 좀 해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겠죠. 이런 것은 일종의 부채의식입니다. 갚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는 좀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채무라는 말을 보면 병에게서 10만 원을 빌려서 돈을 10만 원을 빌려서 부조한 게 아니라 10만 원을 빌려서 그러면 당연히 갚아야 됩니다. 이게 어떤 계약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일단 갚아야 됩니다. 또 더 확실한 것은 정은행에게서 대출을 1,000만 원 받아서 이거 안 갚아도 됩니까? 안 갚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갚아야 됩니다. 그걸 갚도록 날짜와 언제 다 계약서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채무입니다. 자, 그 부채는 제가 이렇게 축금이다, 부조다, 또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꼭 갚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 있다. 자,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이 채무라는 이것을 돈을 빌렸거나 은행으로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 부채에 또 들어갑니다. 여기에도 이 안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것만 부채는 아니에요. 부조를 받았다거나 축금을 받았다거나 이렇게만 부채가 아니라 이것은 좀 어떻게 보면 마음의 부채예요. 돈을 10만 원 빌리고 은행에 대출 받는 것은 당연히 부채에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채무가 일로 올 수 있습니다. 이거 전부 부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채 속에는 채무가 들어가 있어요. 채무가 법률 용어라 있습니다. 법적으로 꼭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그렇지만은 꼭 갚지 않아도 내가 어떻게 부담해야 될 어떤 마음의 부채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다. 그것까지 합쳐서 부채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일단 가장 간단하게 생각해요. 부채가 채무보다 더 큰 범위다. 자, 부채의 범위가 클까? 채무의 범위가 클까? 앞에 표에서 봤듯이 부채가 더 큰 범위다. 이걸 어떻게 외우느냐? 나중에 시간 지나면 또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부채가 컸던가, 채무가 컸던가, 어느 것에 속하던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안 잊어버리는 방법 중에 어떤 사람이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채가 있습니다. 합죽선 부채가 있습니다. 부채를 쫙 펴면 커지죠. 부채가 크다. 이렇게 하면 잊어버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부채와 채무 관계할 때 이걸 한번 생각하시면 안 잊어버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건 이제 기업에 관련해서 부채와 채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전혀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은 제가 사실 이쪽에 좀 전공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쉽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부담이 좀 됩니다만 가능한 한 쉽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들어봐 주시고 또 이쪽 부분 회계 이런 데 잘 아시는 분은 제가 저 사람 제대로 설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한번 체크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기업이라는 것은 사업을 하죠. 장사를 하죠. 그렇죠? 네. 막 가장 비근하게 예를 들어가 막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제조업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회사를 만들 때는 자본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내 돈, 내 자본금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자본금을 가졌다. 이것만 가지고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은행에 돈을 빌립니다. 1000이라는 은행에 돈을 빌립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합니다. 돈을 빌려서 무엇을 하느냐? 건물을 이렇게 공장을 이렇게 마련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막 상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상품이 있습니다. 자, 상품은 있는데 상품을 팝니다. 상품을 팔면 현금이 들어오죠. 또는 미리 현금을 좀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상품을 전부 현금으로 받지 못할 경우에는 이렇게 외상을 합니다. 외상으로 돈을 얼마 줬다. 또는 어음으로 얼마 끊어 받았다. 그것이 이제 내가 받을 돈이에요. 채권이에요. 그렇죠? 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도 다른 사람에게서 재료를 사와야 됩니다. 그래서 외상으로 사올 때가 있습니다. 사오고 또 어음을 끊어줬다. 이런 거는 매입 채무예요. 매입 채무가 이렇게 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직원을 데리고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월급을 매달 줍니다. 그런 것은 여기서 이제 다 빼고 나중에 우리 직원이 퇴직을 할 때 줘야 될 퇴직금을 모아놔야 돼요. 퇴직금을. 쌓아놔야 된다. 여기서 이제 뭐 쌓아놓은 게 50이라고 있다. 또는 건물이 이렇게 공장이 이렇게 사용할수록 기계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자꾸 마모가 되고 낡아짐으로 나중에 새로 이렇게 바꿔야 된다. 또는 뭐 이럴 때 수선을 해야 된다를 위해서 어떤 수선하는 돈을 또 계속 모아갑니다. 이것이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왼쪽은 일단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늘은 부채와 채무를 얘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내가 갚아야 될 돈 이런 게 있습니다. 자본금은 갚을 돈은 아니에요. 여기에 부채 합계라는 걸 갚아야 돼요. 여기에서 보면 은행 차입금 당연히 갚아야 되죠. 채무입니다. 그리고 외상으로 물건을 샀다. 채무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갚아야 됩니다. 이것은 채무에 해당합니다. 앞에서 본데 채무. 그렇죠? 이 계약서 다 쓰고 이렇게 하는 돈이기 때문에 갚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아주 생략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퇴직급여 충당금이다. 수선 충당금이다. 이것은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어요. 사실은. 나중에 직원이 퇴직할 때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어느 정도 대략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건물을 새로 이렇게 좀 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수선 충당금을 놨는데 이것은 얼마 나갈지 모릅니다. 이것도 또 아주 어려울 경우에는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건물 낡은 대로 기계도 옛날 기계로 이제 아주 어려울 경우는 그렇게 써도 됩니다. 이것은 회사에서 장래에 지출될 가능성이 있는 돈이지만은 아직 확정이 안 됐다. 확정이 안 됐으므로 채무라고는 할 수 없다. 이것은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채무고 채무가 되지 않지만 나에게 빚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부담을 해야 되니까 빚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부채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회계에서는 이 전부를 합쳐서 부채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회계에서. 그렇죠. 그러면 회계의 부채 안에는 채무가 포함이 되어 있고 채무 이외에 회사에서 부담해야 될 그런 금액이 포함돼서 전부 합쳐서 부채라고 한다. 그래서 회계상으로는 부채와 자본을 합친 것은 부채와 자본에 합친 것은 이쪽에서 내가 어떤 현금이나 상품이나 재고품이나 공장이나 이런 실물로 가지고 있는 것과 항상 금액이 같아야 된다는 게 이제 일단 있습니다만 그것까지는 생각을 일단 안 해도 되겠습니다. 부채 안에 채무가 있고 채무 아닌 부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부채가 훨씬 큰 범위다. 채무보다. 그렇죠? 자, 이제 다시 아까 앞에서 본 2020년 기준 국가 채무와 국가 부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국가 부채가 채무보다 일단 크죠. 네. 그래서 국가에서 실제로 갚아야 될 돈인 채무다. 근데 국가에서 직접 갚아야 되는 돈이 아니지만은 뭔가 앞으로 부담해야 될 금액. 예, 그것을 넣어서 그것과 채무를 합쳐서 부채가 된다. 부채가 크죠. 그래서 지금 1000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자, 이것을 이제 국가의 어떤 결산서, 어떤 국가의 예산을 해놓은 표를 한번 나름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좀 복잡한데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네. 국가 채무와 재무제표상 부채의 차이다. 이건 국가에 대한 것입니다. 자, 일단 이쪽은 이제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이쪽만 생각해 본다. 뭐냐? 국가 채무를 생각해 본다. 채무는 법적인 거으로 당연히 갚아야 될 것이에요. 국채를 발행했다. 나라에서 차액권을 발행했다. 그렇죠. 나라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했다. 이것은 채권을 산 사람한테 돈을 갚아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국고 채권, 또 뭐 외국환 채권도, 외화 표시 채권도 있고, 또 국민주택 채권, 네, 우리 주택 채권 같은 것도 다 나라에서 빚입니다. 갚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차입한 게 있어요. 나라에서 돈을 빌렸어. 뭐 외국으로서도 빌릴 수 있고 여러 군데서 빌릴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빌린 겁니다. 뭐 어쨌든 뭐 이것이 큰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나라에서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국민에게 갚아야 되든 외국에 외국에 갚아야 되든 이것이 확정된 채무예요. 예. 자, 이것을 이제 부채라는 개념으로 다시 한번 아까 앞에서 기업에서 보듯이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면 국가에서 이제 재무제표 만듭니다. 여기 만드는데 부채다. 이제 이것은 잊어버리고요. 그러면 이제 부채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죠. 나라 빚이 어떻게 될지 알아야 되므로. 그래서 부채표를 만듭니다. 거기 보면 우선 이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갚아야 될 게 먼저 들어가요. 이것이 확정부채다. 확정채무다. 확정부채 이꼬르 확정채무예요. 그래서 국채 뭐 이런 게 다 들어갔습니다. 국채 차입금 들어갔다. 그리고 뭐 국고채 부담형이라고 했는데 뭐 이런 것이 다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들어가고 여기 하나 보면 발생주의 차의 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정. 뭔가 이렇게 단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야 되는 게 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것은 좀 줄어들어요. 빼버린다. 그러면 717조가 나온다. 크게 보면 나라에서 채권을 발행하거나 차입을 돈을 빌렸을 때 하는 819조인데 한 100억 정도, 100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이것은 확정된 거다. 확정된 것이다. 그런데 아까 앞에서 기업들의 퇴직금을 준다든지 또는 수선을 하기 위해서 돈을 모아놓고 앞으로 장래에 지출될 것을 대비하든지 하는 개념이 나라에도 있습니다. 가장 큰 것, 그것이 이제 확정되지 않은 부채다. 지금은 확정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언젠간 확정이 될 거예요. 가장 큰 게 연금 충당입니다. 공무원 연금이라든지 군인 연금이라든지 이게 가장 큰 것입니다. 뭐 다른 이제 기타도 있는데 일단 빼버리면 연금 충당 부채가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직접 빌려오거나 채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확정적인 것이고 나라 기준으로 볼 때 공무원이나 또는 군인들에게 지급해야 될 연금은 앞으로 돈이 나가야 될 돈이에요. 반드시 나가야 되지만은 금액은 확정이 안 됐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퇴직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안 돼서 그 금액이 있다. 이것을 합쳐서 부채로 간다. 그래서 여기서 확정 부채라는 것은 확정 채권이다. 채무다. 채무 플러스 다른 부채 합쳐서 총 부채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서도 앞에서 본 것처럼 부채라는 것이 채무보다는 더 크다. 국가 부채가 국가 채무보다 크다. 자, 그러면 이것은 연금 충당 부채 1000조가 있는데 앞으로 1000조는 이건 나라 재정이 쉽게 말하면 구멍이 나는 것이냐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냐 계속 빵꾸가 나는 것이냐 이렇게 됩니다만 실제로는 그것은 아니에요. 연금을 주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나 또는 군인들이 계속 매달 이렇게 연금에 해당되는 어떤 돈을 모아 놓습니다. 그리고 정부에 내는 것이죠. 정부의 연금 금액으로 내는 것보다 나중에 받는 것이 더 크냐 마느냐. 물론 받는 것이 더 크겠죠. 거기에서는 차이가 날 수 있지만은 계속 앞으로 사람들이 이 연금과 관련된 돈을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이 금액이 물론 이제 금액 전체는 커질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전체가 전부 마이너스 금액은 아니다. 나중에 군인이나 공무원으로부터 돈을 계속 매년 받아서 메꾸어 간다. 그런데 그 받는 금액이 지불하는 금액보다 이렇게 적기 때문에 차이 생기는 거. 그것은 이제 순수한 나라의 부담이 되겠죠. 네, 조금 더 어려워졌습니다. 네, 다시 아까 그 표를 조금 크게 했습니다.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그래서 국가 채무라는 것은 국채라든지 차입금 같은 거.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지급해야 될 그런 것이다. 이것이 금액이 있다. 근데 이것을 나라 전체로는 지급해야 될 앞으로 부담해야 될 금액이 이러한 금액뿐만 아니라 앞에서 얘기한 연금 같은 이것을 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전체 재무제표상의 부채를 생각할 때는 우선에 확정된 채무 이것이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 이것이 재무제표상으로는 확정부채라고 한다. 그리고 확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나가게 될 그것이 이제 비확정부채로서 나라의 국가의 재무제표의 표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020년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는 819조다. 그렇지만 국가 부채는 1980조다. 1000조 이상 차이가 난다.
이런 구조를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국가 채무, 국가 부채 이렇게 개념을 모르면 이거 도대체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문 기자들도 뭐 신문 기사를 쓰면서 이게 헷갈리게 쓰게 되면 독자들은 더 어려워집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들은 일단 그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된다. 물론 더 복잡한 게 있습니다만. 네, 다시 한번 맨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020년도 기준 국가 채무 및 국가 부채. 그래서 국가 채무는 819조지만 국가 부채는 1900조가 넘는다. 이 차이가 왜 나느냐? 국가 채무는 꼭 갚아야 될 나라에서 발행한 국채나 외국에서 빌려온 돈이다. 그렇죠? 그래서 꼭 갚아야 된다. 그렇지만 나라에서 부담해야 될, 앞으로 향후에 부담해야 될 재정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큰 것이 이제 뭐 연금, 공무원, 군인 연금 같은 것이다. 이런 것이 다 이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 채무라는 것은 나라 빚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빚은 꼭 갚아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부채라는 것은 재무제표상, 국가의 재무제표상에 나타나는 금액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이 높느냐, 낮느냐, 이런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국가 채무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국가 부채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할 때 비율이라는 것은 다른 것과 이렇게 비교해서죠. 일반적으로 GDP에 대비해서 몇 퍼센트냐, 이런 걸 많이 수치를 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나라마다 기준이 좀 달라요. 어떤 나라는 이러한 항목을 넣고 어떤 데는 넣지 않고 OECD 기준이라든지 뭐 IMF 기준이라든지 이런 데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 채무 비율과 국가 부채 비율이 단순히 비교해서 높다 낮다를 금방 따지는 것은 좀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일단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가장 크게 채무와 부채 그리고 국가 채무와 국가 부채도 개념이 그렇다는 것은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네, 오늘 부채와 채무라는 말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둘 다 크게 보면 빚이다. 그렇죠? 빚이다. 글자 자체로서는 이게 어떤 빚인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떤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뭔가 개념을 규정을 해줘가지고 구분해서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무는 순수하게 꼭 갚아야 될 어떤 빚을 얘기하고 법적인 용어로 많이 쓰인다. 법률적. 부채라는 것은 회계상의 용어로도 쓰이면서 이 채무를 포함을 하고 또 그 이외에 뭔가 부담이 해야 될 것 또는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부담까지 뭐 들어간다. 그렇지만 회계에는 뭐 정신적인 것은 가치화될 수 없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개념상으로는 이렇게 부채가 크다. 그리고 국가 부채, 국가 채무도 이러한 의미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좀 어려웠습니다. 감사합니다.